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특히 이제 배터리 관련인데, 어제의 좀 이야기를 좀 보충하고 배터리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서 왜 이렇게 테슬라 차량하고 이 캐논볼 런에 대해서 내연기관하고 기록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신 구독자님이 계셔서 그 부분이 어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지금 이 내연기관들은 이 무지막지한 그 4,500km 뉴욕에서 LA까지 25시간 만에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러니까 여기 모델들은 일반 모델들이긴 한데 개조된 모델입니다. 연료 탱크를 보십시오. 2007년에도 이미 30시간, 31시간 주파하는데 지금 탱크가 뭐 44갤론, 뭐 67갤론. 제가 E 클래스를 소유했을 때 제 차에 그때 가솔린 탱크가 20갤론 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스탑을 하고자 말도 안 되게 이거를 이제 탱크로리를 키워놓고 그리고 과속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나온 거지. 지금 테슬라 모델 3가 지금 이 전기차 기록들은 테슬라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테슬라는 개조된 차량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차로 지금 이 캐논볼 런을 해서 기록한 수치입니다. 물론 과속은 했지만 차를 일절 손보지 않는 거고요. 이분들은 최소한의 스탑과 가속, 이제 평균 속도가 거의 100마일이 넘고, 여기 기록 보면은 뭐 최고속이 막 200km를 그냥 넘는 250km, 270km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그러니까 연료 소모가 크겠죠. 그러면서 장거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트렁크에다 기름통을 더 채워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기록이 나온 겁니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과속을 하면 감옥을 갈 수 있다라는 대목에 또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웬만한 과속으로는 감옥을 가진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이 무슨 평균 속도가 100마일이 넘고, 평균입니다, 평균. 그럼 시속 160km를 넘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최고속 200을 넘나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면 한국에서도 경찰한테 걸리면 잡혀가지 않을까요? 고속도로를 200km를 넘게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0마일이 넘게 과속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좀 스테이터스에 잘못하면 이제 뭐 변호사를 잘못 고용한다든지 초범이 아니라든지 좀 뭔가 이렇게 잘못 꼬이면은 추방당할 수도 있는 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0마일이 넘어야 됩니다. 여튼 이 주행거리, 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테슬라도 보조 배터리를 설치하면 아까 그 같은 기록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조 배터리 하니까 이 리비안이 생각나더라고요. 리비안은 이제 전기 트럭과 전기 SUV를 곧 내놓을 예정인데, 이 리비안이 최근 이제 특허를 냈는데, 이 트렁크 쪽에 뺐다가 낄 수 있는, 그러니까 리무버블 배터리 팩을 특허를 냈더라고요. 대략 한 10kW에서 20kW. 배터리를 이렇게 매니징하는 시스템도, 그러니까 본체와 이 보조 배터리를 잘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배터리 상태를 고려해서 이렇게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관해서 특허를 냈습니다. 나름 트럭에 대해서는 꽤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테슬라도 이런 보조 배터리 팩을 나중에 사이버 트럭이 나왔을 때 한번 제공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이야기를 하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테슬라의 배터리 생산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배터리 업체들의 어떤 라이센싱을 빌린다든지 힘이 없으면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테슬라가 배터리를 무난히 생산할 거라고 봅니다. 계속 그쪽 부분에도 하이어링 하고 있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밝혔듯이 이제 베를린 공장이 250기가와트까지 연 생산하는 걸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도 조금 생산한 것과 많이 생산한 것, 더 많이 생산한 건 다르니까요. 그리고 베를린 공장에 대해서 이게 내년 여름이면 아마 이제 완공이 돼서 차를 생산할 예정인데, 그때 같이 배터리를 생산할지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차량 생산에 대한 날짜는 거의 무시 박혀 있는데, 이때 같이 완공돼서, 물론 지금 공장이
배터리 라인도 증설하고 있는데 그때 배터리를 생산할지 안 할지는 이게 표현이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테슬라의 상당량의 배터리가 기가팩토리 1에서 나옵니다. 미국에 있는. 이거 파나소닉하고 테슬라의 조인트 벤처, 합작 회사죠. 그 5대5로 합작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 안에 파나소닉 부분이 물론 많지만 테슬라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6년이 넘었죠, 벌써. 그러니까 오랜 기간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셀을 공급받아서 팩도 만들지만 이게 지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6년 넘게 같은 지붕 아래서 있었는데 과연 기술 교류가 없었을 거냐는 거죠. 6년 넘게 같이 있으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는 기술력에 대해서 습득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기가팩토리 1 공장은 현재 35GWh에서 지금 거의 40에 육박해 있죠. 지금 증설을 해서. 근데 원래 계획은 이것도 15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지부진한데 최근에 그리고 이제 배터리 스텝 엔지니어인 셀리나 이게 라스트 네임인 것 같은데 발음하기가 이분께서 지금 테슬라 파나소닉 양쪽을 약간의 교두보라고 할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직접 이야기하기를 지금 기가팩토리 1도 이제 확장을 하려는 듯이 테슬라가 더 많이 지금 여기 보면 로우 머티리얼까지 있죠. 그러니까 리튬까지도 공급을 받으려고 그리고 셀도 확장을 하고 여러모로 지금 팩토리가 확장하려는 듯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4680 배터리, 원통형을 크게 만든 배터리를 디자인한 게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파나소닉한테 넘겼을 때 파나소닉이 흔쾌히는 아니지만요. 원래 둘 관계가 그렇게 썩 이쁜 관계는 아니지만 현재 테슬라 말고는 이렇게 큰 물량을 받아줄 회사가 없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LG화학도 지금 생산할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이 디자인한 배터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배터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줘가 아니라 굉장히 그 배터리 데이 때 공개한 자료들이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한데 그런 면들이 이런 배터리 제조사한테도 먹힐 정도면은 배터리를 굉장히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에서 날짜는 픽스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데이 때 2022년까지 100GWh를 생산한다 그랬는데 이 정도 양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다가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LG화학의 이런 로드맵을 보면 2023년까지 260GWh입니다. 굉장히 테슬라와 플랜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공장들의 이제 확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테슬라의 로드맵은 지금 독일 공장이 250GWh나 지금 배터리 데이 때 공개한 100GWh 정도면은 지금 플랜은 굉장히 LG화학이 확장하려는 그 배터리 양과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LG화학은 GM과 미국에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어가 시작됐죠. 그러니까 내후년쯤 원래 계획대로 배터리가 생산될 것 같은데 이제 GM하고 조인트 벤처를 하는 거죠. 이제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무려 6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그렇게 배터리를 많이 이제 생산한다 해서 배터리 업체들의 파이가 줄 것 같진 않지만 경쟁자이자 이제 고객사가 되는 이 애매모호한 관계 LG화학이 상당량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테슬라한테 많이 팔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남은 2달 동안 차를 엄청 그러니까 아마 수요가 이미 있다라는 얘기죠. 차가 잘 팔리니까 이렇게 딜리버리 하려는 그러니까 하이어를 굉장히 1000명이나 더 이제 고용을 한 걸 봐서는 연말에 충분히 무난히 50만 대를 팔 것 같고요. 이미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모델 Y 프로덕션이 이제 파일럿 프로덕션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량도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배터리 업체들이 테슬라한테 집중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내연기관 기존 회사들은 상당량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를 별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은 엄청 투자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나마 GM이 또 근데 전에도 알려드렸듯이 이거 과거에 너무 이거 엎은 기억이 많아서 혹은 지지부진한 기억이 많아서 근데 요런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유럽의 환경 기준
루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빈틈이 있다라는 거죠. 빈틈이 뭐냐면 이 정도로 밸류를 주는 줄 몰랐는데 유럽의 WLTP 저 연비 측정 기준이 뭐 워낙에 잘 안 맞긴 했습니다만 실제와는 괴리가 꽤 많았는데 저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PHEV는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 CO2를 40g 정도 내는 걸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유럽에서 페널티가 한 98g, 막 96g 막 거기쯤 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0g을 내놓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는 환경오염을 더 시킨다는 얘기와 그렇지만 룰에 따르면 PHEV가 40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규제보다 거의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내연기관들이 필사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생산해서 상당 기간 페널티를 피해가려는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도 계속 저희 아버지와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많이 통화를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아버지와 같이 이야기하는 영상을 못 찍어서 그래도 전 자주 아버지와 페이스타임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 전기차를 추천하지만 제 채널에 초기부터 구독하신 분들은 저희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재미난 사실을 알게 돼서 구독자님들께도 알려드릴까 하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그랜저가 여전히 굉장히 핫한 차더라고요. 인터넷에서는 현대기아차를 많이 욕하지만 이렇게 현대기아차가 한국에서는 실제 판매량은 엄청 이제 독점적인데요. 아버지께서 미국에서 그랜저가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미국에선 그랜저를 안 팝니다. 단종된 지가 꽤 됐습니다. 단종된 지 3년이 지났네요. 저도 무조건 팔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제 판매량이 저조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도로에서 거의 보이지 않으니까. 기업은 굉장히 뭐랄까 이윤에 민감하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표현상의 이유는 제네시스를 좀 더, 그러니까 현대와 제네시스의 겹치는 점을 없애서 좀 더 제네시스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없앴다고는 하지만 많은 이미 언론들은 미국에서 너무 안 팔려가지고 단종시킨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이렇게 엄청 잘 팔리고 있죠. 지금 기록도 갱신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이런 그러니까 룰의 약간의 허점 이런 상황들 고려했을 때 과연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까 GM을 비롯해서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